지금 하버드와 일본 학계가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한 부족이 한국과 무려 98% 일치하는 풍습을 지닌 채 살아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사, 놀이, 노래, 심지어 한이라는 단어까지 같았다는 보고에 세계 학자들이 술렁였죠. 하지만 일본의 브룩스 교수가 날조된 신화라 주장하며 결정적 증거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한 글자가 새겨진 나무판이 발견되자 학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진실을 감춘 자와 밝혀내려는 자, 그 싸움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들과 한 뿌리였던 걸까요? 지금 그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 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언제나 학문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던 냉철한 연구자였죠. 수십 편의 논문과 국제학회 발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동료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 때문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한국어 자장가는 늘 귓가에 맴돌았어요. 낯설지만 따뜻했던 정이라는 단어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아마도 그래서 제가 언어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가슴 한편에는 따뜻함에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카일의 부족 조사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로 유네스코에서 의뢰한 소수 언어 보존 프로젝트였죠. 사라져가는 언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학자로서 데이터를 수집하러 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 인생을 바꿔놓을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먼지 날리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어요. 노트와 녹음기를 챙기고 카메라를 목에 걸었죠. 언어 샘플을 채취하고 문법 구조를 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진흙으로 빚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학자로서의 냉정함이 흔들렸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놀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땅바닥에 금을 긋고 돌을 던지며 노는 모습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 책에서 본 한국의 사방치기와 똑같았습니다. 노트를 꺼내들었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충격을 받은 거였죠. 마치 시골 할머니 집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사 같은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상을 차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음식을 일렬로 배치하고 절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한 노인이 조상에게 음식을 올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밤이 깊어졌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폭발했죠. 왜 한국과 이렇게 닮았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이 있는 걸까? 가슴 한편에 채워지지 않던 그 빈자리가 뜨겁게 타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이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자장가였어요.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 선율과 리듬이 할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물었죠. 아이들은 웃으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노래라고 답했어요. 할아버지들이 가르쳐준 것이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장로 마투마를 만났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우리 조상들은 늘 말했어요. 우린 북쪽에서 왔다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북쪽. 눈이 내리고 나무가 붉게 물드는 곳에서 왔다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단풍, 겨울 눈, 한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이기도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마투마 원로는 저를 마을 중심부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돌로 만든 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원로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마투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조상들은 추운 땅에서 왔다고 전해졌습니다. 눈이 쌓이고 나무가 단풍으로 물들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긴 여정을 거쳐 이곳까지 왔다는 전승이었어요. 세대를 거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노트에 빠르게 메모했죠. 마투마는 제사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일렬로 놓고 술을 땅에 3번 붓고 2번 절한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른 원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조상들은 큰 명절에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어요. 쌀을 빻아서 시루에 쪄내는 방식이었죠.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어요.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본 그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다른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멜로디가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 애절한 선율과 리듬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불렀다고만 했죠. 저는 녹음기를 꺼내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마을을 더 둘러봤습니다. 한 집 앞에서 여인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이었죠. 여인은 조상들이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금에 절여 상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었죠. 아프리카의 더운 날씨에도 전통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텐트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언어 샘플, 사진, 녹음 파일, 증언 기록,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과 카일의 부족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논문 구상을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보존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텐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어요. 밖으로 나가니 서양인 남자가 서 있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도쿄 대학의 브룩스 교수였습니다. 브룩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긴장이 흘렀어요. 그는 언어학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로 유명한 건 아니었죠. 논문 조작 의혹, 동료 연구 가로채기 등 여러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브룩스는 제 연구에 관심이 있다며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카일의 부족의 언어학 보존 가치를 연구하랬더니 뭐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룩스는 제 연구를 깎아내리러 온 거였어요. 언어학적으로 아프리카와 한국이 연결될 리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어요. 브룩스는 잠시 침묵하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작업 텐트로 안내의 사진, 녹음 파일, 증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브룩스는 자료를 훑어봤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화적 유사성은 우연일 수 있다며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어요. 잘못된 연구는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브룩스가 사라진 후에야 한숨을 내쉬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텐트 안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죠. 갑자기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쳐나갔어요. 마을 창고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주황빛 화염이 밤하늘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달려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창고였어요. 유물을 보관하던 바로 그 창고였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퍼다 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창고는 순식간에 집어삼켜지고 있었어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사 기록, 나무판 문자, 고대 도구들이 모두 그 안에 있었어요. 결정적인 물증들이었죠. 마투마 원로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어요.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무력하게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화염 속에서 나무판들이 재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백 년 된 유물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남은 건 검게 그을린 잔해뿐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였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조상들의 유산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재를 뒤적였습니다. 뭔가 남은 게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창고 입구 근처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기름 냄새가 났죠. 자연 발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거였어요. 땅바닥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산화 자국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맨발이거나 샌들을 신었죠. 외부인의 것이었습니다. 브룩스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발자국만으로는 부족했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고 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먹이고 있었죠. 저는 텐트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사진과 녹음은 있었지만 물리적 증거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학계는 물증을 요구할 거예요. 브룩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하다던 그의 목소리였죠. 오전이 되자 브룩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고 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까운 척하는 표정이었죠. 불상사가 일어났으니 이제 연구가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한 뉘앙스였죠. 저는 불이 어떻게 난 건지 물었습니다. 브룩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프리카 시골 마을이니 이런 일도 생긴다며 전기 시설도 부실하다고 태연하게 답했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불이 난 거라고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브룩스가 한 짓이라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정적으로 비난하면 학계에서 신뢰를 잃을 거였어요. 브룩스는 비웃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원로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마투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제 잘못이라고요. 마투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누군가 진실을 두려워한 게 문제라고 말했죠. 마투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된 창고 터로 다시 갔어요. 무릎을 꿇고 잔해를 뒤적였습니다. 뭔가 단 하나라도 남은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학문적 진실이 사라질 위기였어요. 한국과 카이레의 연결고리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폐허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그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브룩스가 진실을 막으려 해도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요. 이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를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폐허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텐트 안에서 뒤척이다 새벽에 다시 창고 터로 나왔죠. 마을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모여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뛰어놀지 않았죠. 저는 다시 재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혹시 뭔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간절함이었죠. 검은 제가 손에 묻어놨습니다. 타버린 나무 조각들이 부서져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젊은 남자가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킨이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이었죠. 그는 무릎을 꿇고 잿더미를 조심스럽게 뒤지고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아키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아키는 손에 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판 조각이었어요. 절반 이상 타버렸지만 일부분이 남아 있었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어요. 한자였습니다. 가난.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의 한자였어요.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수백 년 된 나무판에 새겨진 한자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이었어요. 브룩스가 모든 걸 태워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증거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킨이 말했습니다. 밤새 이곳을 지키며 뒤졌다고요. 조상들의 증거를 지키고 싶었다고 했죠. 진실은 불길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고요. 저는 아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의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마투마 원로가 다가왔습니다. 나무판 조각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조상이 남긴 진짜 흔적이라고 말했어요. 불길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증거라고요. 다른 원로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나무판 조각을 돌려가며 봤어요. 그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죠. 저는 즉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수십 장을 찍었어요. 확대해서도 찍고, 조명을 비춰가며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했죠. 카메라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아키는 계속 잿더미를 뒤졌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합류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재를 헤치며 남은 조각들을 찾아냈죠. 몇 시간 후, 작은 조각들이 더 모였습니다. 도자기 파편, 금속 장식 조각, 탄천 조각들이었어요. 각각 작았지만 모두 한국 전통 양식과 닮아 있었죠.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측정하고, 사진 찍고, 스케치했어요.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절망은 사라지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창고 터 주변에 모여 응원했어요. 아이들도 와서 지켜봤죠.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죠. 조상들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무판 조각, 도자기 파편, 금속 장식,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과 측정 데이터였어요. 브룩스가 모든 걸 태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증거가 남았어요. 마투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원로들이 모인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저를 중앙에 앉혔죠. 마투마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한국과 카이레의 연결을, 조상들의 이야기를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불길이 오히려 진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원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짐했어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같은 그 노래였죠. 불빛 아래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면서도 희망찬 선율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였어요. 살아있는 증거였죠. 아킨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브룩스 같은 사람이 진실을 막으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조상들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잿더미 속에서도 증거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브룩스와 학계를 상대로 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논문을 완성했어요. 카일의 부족과 한국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였죠. 국제언어학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발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컨퍼런스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무대 조명이 눈부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카일의 마을의 사진이었어요. 장독대, 온돌, 제사상이 차례로 나타났죠.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듯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언어적 유사성, 문화적 공통점, 원로들의 증언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마투마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죠. 그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노래 녹음도 틀었습니다.
아리랑과 비슷한 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잿더미에서 발견한 나무판 조각이었어요. 자가 선명하게 확대되어 화면에 나타났죠. 청중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뒷줄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브룩스였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죠. 냉소적인 목소리가 홀에 퍼졌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은 우연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인류 보편적 특성일 뿐이라고요. 나무판 조각도 후대에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청중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분위기였어요. 브룩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아프리카는 너무 멀다고, 이동 경로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유전학적 증거도 없다며 제 연구를 조작된 전설이라 몰아갔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해야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고대 이동 경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설명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한 이동, 초원기를 거친 여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원로들의 구전 전승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라고요. 브룩스는 비웃었습니다. 구전은 신뢰할 수 없다며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다그쳤어요. 학회장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 편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연구라며 지지를 보냈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 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 일본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중심의 역사 해석은 편향적이라고 비난했어요. 객관성을 잃었다고 공격했죠. 러시아 학자도 가세했습니다. 에벤키족과의 연결도 증명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까지 연결한다는 건 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억눌러야 했어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이건 한국 중심이 아니라 인류 이동의 역사를 밝히는 연구라고 설명했어요. 편견 없이 증거를 따른 것뿐이라고요. 영상을 하나 더 틀었습니다. 아킨이 잿더미에서 나무판을 찾는 장면이었어요. 그의 눈빛, 그의 결연함이 화면에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증거를 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정성이 전해진 듯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고요. 사라져가는 민족의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몇몇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브룩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건 학문이 아니라며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다시 공격했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무판 조각이 진짜인지 탄소연대 측정을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샘플이 너무 작아서 측정 기관과 협의 중이었죠. 브룩스는 비웃었습니다. 검증도 안 된 증거로 학회에서 발표하다니 성급하다고 몰아붙였어요. 학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영상이었어요. 사방치기, 윷놀이와 같은 전통놀이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만드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문화라고요. 청중석 앞쪽에서 한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김성우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인류학과 교수였죠. 같은 대학 동료였지만 평소 교류는 많지 않았어요. 그는 제 연구가 한국 역사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단서라고 지지했어요. 추가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죠. 몇몇 서구 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이며 학계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브룩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았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회자가 발표 종료를 알렸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씨앗은 뿌린 셈이었죠. 학회가 끝난 후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발표는 했지만 찢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브룩스의 공격은 날카로웠죠.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우 교수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김 교수는 제 연구가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브룩스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고 격려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료의 지지가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도 소개했습니다. 고대 한국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였어요. 유전학과 고고학을 결합한 접근이었죠. 제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력을 제안했어요. 함께 연구하면 더 강력한 증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김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고대 유전자 분석 결과들이었죠.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동한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일부 유전자 마커가 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공통점을 보인다는 거였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 연구를 뒷받침하는 증거였어요. 김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대 이동 경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요. 실크로드뿐 아니라 초원길, 해양 루트도 있었다고 했어요. 기후 변화나 전쟁으로 인한 대이동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카일의 부족의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 자료를 보여줬어요. 나무판 조각 사진, 문화적 유사성 기록, 원로들의 증언 영상이었죠. 김 교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 자가 새겨진 나무판에 관심을 보였어요. 탄소연대 측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자신이 아는 연구소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샘플을 측정 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유전학 데이터와 문화인류학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지도 위에 이동 경로를 표시했어요. 한반도에서 시작해 만주, 몽골,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선이었죠. 경로상의 유적지와 유전자 분포를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한 달 후 탄소연대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죠. 나무판 조각은 약 400년 전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17세기 초반이었어요. 카일의 부족의 구전 전승과 시기가 일치했죠. 김 교수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그도 흥분한 목소리로 축하해줬어요. 우리는 공동 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언어학, 인류학, 유전학을 결합한 종합 연구였어요. 제목은 한반도에서 아프리카로 카일의 부족의 기원 추적이었죠. 논문을 완성하는 데 2달이 걸렸습니다. 심사를 거쳐 국제학술지에 제출했어요. 그 사이 뉴스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언론이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학계 검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김 교수가 권했어요. 대중의 관심이 연구를 보호할 수도 있다고요. 몇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방송사, 신문사들이었어요. 카일의 마을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연구가 퍼져나갔죠.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 형제가 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 CNN에서 연락이 왔죠. 다큐멘터리 제작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학계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학자들도 데이터를 보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브룩스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 연구를 비판했어요. 대중영합주의라고,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하다고 공격했죠. 일부 일본 학자들도 동조했습니다. 한국 중심주의적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뿐 아니라 다른 지지자들도 생겼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의 학자들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어느 날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자고요. 카일의 부족 사람들을 초대하자고 했어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마투마와 아킨에게 연락했죠. 그들도 기뻐하며 참석을 약속했어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약속했어요. 문화교류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석 달 후 심포지엄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 국제 컨벤션 센터였어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참석을 신청했습니다. 언론도 주목했죠. 브룩스도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제 편이었으니까요. 서울국제컨벤션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과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들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무대 뒤에 설치돼 있었죠.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마투마 원로와 아킨, 그리고 카일의 부족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죠. 마투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달려가 그를 껴안았어요. 그도 저를 꼭 안아줬죠. 드디어 왔군요. 마투마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킨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어요. 잿더미를 뒤지던 그 손이었죠. 김성우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카일의 부족 사람들을 정중히 맞이했어요. 통역사를 통해 환영의 말을 전했죠. 무대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홀로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청중석을 바라봤죠.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뒷줄에 브룩스가 보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일의 부족을 소개했죠. 마투마와 아킨, 청년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투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섰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조상들의 전승에 대해 말했습니다. 북쪽의 추운 땅에서 왔다는 이야기, 눈과 단풍을 기억하는 노래들, 제사와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카일의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장독대, 온돌, 제사상, 아이들의 놀이가 차례로 나타났죠. 한국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김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유전학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인과 카일의 부족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설명했죠. 그래프와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됐어요. 한반도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죠. 탄소연대 측정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400년 전 나무판이라는 과학적 증거였어요.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브룩스가 일어났어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죠. 사회자가 허락했습니다. 브룩스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전적 유사성은 미약하고 문화적 공통점은 우연일 수 있다고 주장했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공격했어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 증명이 아니라 개연성의 축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은 충분히 강력한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김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유전학적 데이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더 많은 샘플을 모으면 더 명확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브룩스는 비웃으며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죠. 브룩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에 한국 청년 합창단이 올랐어요. 카일의 부족 청년들도 함께 섰죠.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목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어요. 익숙한 멜로디였죠. 그리고 카일의 청년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들의 버전은 조금 달랐어요. 리듬이 느렸고 가사도 달랐죠. 하지만 선율의 뼈대는 같았습니다. 두 노래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을 꺼냈어요. 옆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죠. 곧 청중석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마투마 원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앞으로 나와 한국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형제를 다시 만났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인간과 인간을 잇는 순간이었죠. 노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어요. 카일의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아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린 하나였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브룩스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카일의 전통 음식이 함께 차려졌어요. 사람들이 섞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자들, 기자들, 시민들이 함께 웃고 울었죠. 한한국 할머니가 마투마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 없이 손을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나눴죠. 저는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교수가 옆에 섰어요. 해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해낸 거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홀은 여전히 환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카일의 마을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연구자가 아니었죠. 가족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문화교류센터였죠.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함께 지원한 시설이었습니다. 센터 앞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글과 카일의 문자, 영어가 함께 새겨져 있었죠. 잃어버린 형제가 다시 만난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투마 원로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 더 늙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말없이 오래 안고 있었어요. 교류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카일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칠판에 한글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카이레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봉사단으로 온 청년들이었죠.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발음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니 센터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센터 운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매달 한국 학생들이 교대로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 배운다고요. 함께 농사 짓고, 음식 만들고, 노래 부른다고 했어요. 카일의 청년들도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5명이 서울에 갔었다고요. 대학교를 견학하고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다고 했죠. 제 논문은 여러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브룩스를 비롯한 반대자들도 결국 침묵했죠. 추가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합류해서 유전학 샘플을 더 모았어요. 고고학 발굴도 시작됐죠. 카일의 마을 근처에서 고대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김성우 교수는 후속 연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프리카 부족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카일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었죠. 저는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년간 안식년을 얻었어요. 그 시간을 카이레와 한국을 오가며 보냈죠.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하고 원로들과 인터뷰하고 기록을 남겼어요. 이건 더 이상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였죠. 어느 날 저녁,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축제였어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카일의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죠.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공연을 시작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사물놀이를 보여줬죠. 장구와 꽹과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일의 아이들은 전통춤을 췄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리듬이 살아 숨쉬는 듯했죠.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두 언어로, 두 멜로디로 하나가 된 노래였죠. 저는 무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 그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투마가 옆에 섰습니다. 그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걸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족의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하나였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투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섞여 춤을 췄습니다. 한국 학생과 카일의 청년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같았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한국 음식과 카일의 음식이 함께 놓였어요. 김치와 발효 채소가 나란히 있었죠. 떡과 카일의 전통 떡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엄지를 치켜 세웠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쏟아졌어요. 아프리카의 밤하늘은 한국보다 더 많은 별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문화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불빛들이 모여 있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15년 전 하버드 교수실에서 느꼈던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학문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냉철한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공허함은 사라졌어요. 제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뿌리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깊이 뻗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김성우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축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학문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학문은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어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끈이었죠.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아킨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려오라는 신호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죠.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카일의 할머니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젊은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한 단어, 카일에어 한 단어씩 교환했죠.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었죠. 이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하나로 묶는 끈이었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는 마법이었습니다. 마투마가 모닥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상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기뻐하실 거예요. 마투마가 말했습니다. 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계실 거라 믿었어요.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거라 믿었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였죠. 카이레의 아이들은 한국을 기억할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은 카이레를 기억할 거였죠.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줄 거였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제를 다시 만난 이야기를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었습니다. 민족의 이름은 달라도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